한강변에도 3개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3000세대 한강변에 대단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도 또 투자를 한 거거든요. 제가 1년 전에 프랭이TV에 나와서 2억을 투자했는데 6억을 벌었다고 했었던 그 빌라입니다. 서울 재개발 전문으로 투자하고 있는 서쪽도사 우은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1년 만에 또 프랭이TV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자양동에 나온 이유는 제가 서울에 재개발 투자를 이렇게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모은 것들이 투자 수익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이제 아파트 갭 투자만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게 아니라 아파트가 될 거 이런 것도 굉장한 투자 수익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원룸, 투룸, 쓰리룸, 뭐 단독주택 다 투자를 해봤는데 네. 아파트 투자만 안 해봤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저는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가 될 거, 신축 아파트가 될 거를 저렴한 가격에 산다고 하면은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프레임TV 구독자 여러분께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거를 실제로 제가 투자한 물건도 한번 보여드리고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자양동에 나왔습니다. 오늘 마침 제가 투자한 구역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네. 이렇게 마을에 플랜카드가 붙었습니다. 시장님 감사하다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감사하십니까, 시장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지금 시장님 덕분에 지금 제가 투자한 물건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높게 올랐습니다.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프레임님, 지금 저희는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뒤에 보시면은 이제 새 아파트가 있잖아요. 새 아파트가 있고, 길 건너서 바로 여기는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길만 건너면. 네, 그러면은 이 구역도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낡아 있고, 저기 새 아파트도 이렇게 낡은 공간을 새 아파트로 바꾼 공간이거든요. 저 새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 23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도 재개발하고 싶다 해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84 23억. 네, 맞습니다. 프레임님,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빌라의 모습이에요. 그죠? 네, 프레임님이 보시기에 요 빌라의 방 2개짜리 가격이 한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자양동 방 2개 빌라 필로티가 있고요. 6, 7억? 6, 7억? 네. 정도 할 것 같죠? 최근에 여기 방 2개짜리가 실거래가 됐는데요. 요 실거래된 방 2개짜리 빌라가 무려 14억 9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 빌라입니다. 말이 안 되죠? 방 2개짜리 빌라인데 14억 9천. 실제 빌라입니다. 어쨌든 구역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완전 신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축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준신축 정도 되는 것 그럼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 부시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 구역 안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을 다 부시고 이제 재개발을 하는 겁니다. 구축, 신축 할 거 없이 전부 다 부시고요. 새 건데. 네, 새 건데도. 한남동이라든지 뭐 인천 구월동이라든지 네.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하면 네. 이게 그렇게 구역 지정이 될 정도로 노후도가 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얼핏 느낌상 네. 이 초입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근데 이런 데도 사업성이 나올까요? 노후도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막 열악한 거를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재개발이 된 사례들을 보면은 그렇게 또 열악하지 않은 것도 재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너무 낡은 곳 이런 곳에 대한 약간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오늘 현장에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막 플랜카드가 걸리고 있네요. 진짜 되게 생생하다. 막 붙이고 있어 현수막을. 네, 바로 오늘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정비구역 전에는 뭐였죠? 어떤 단계였죠? 일반 빌라였습니다, 처음에. 처음에는 여기는 그냥 남들이 사는 동네처럼 일반 서울의 빌라였는데 사람들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바로 옆에 23억의 아파트가 되니까 우리도 재개발하자 라고 해서 주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재개발을 추진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지가 지금 한 2, 3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는 거는 재개발의 이제 다음 단계가 넘어간 거고, 또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까지 또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동네가 맑은 것 같은데. 신기하네. 네, 여기는 지금 좀 초입이라 그런데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있습니까? 네, 좀 더 구축된 생각하는 빌라도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성수동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사람들이 뭐 성수 이러면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성수 바로 옆에 있는 이런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소문이 좀 덜난 동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입지적으로 강남 맞은편에 있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3000세대 한강변에 대단지로 나오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양사동. 자양사동? 네, 자양사동 신소통합 선정구역이라고 봅니다. 안쪽에 좀 들어오니까 그래도 노후된 곳들이 보이고 이제 조금씩 보입니다. 네, 골목길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 3년 전에 이거 샀으면 엄청 많이 올랐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프랭이TV에 나와가지고 투자금 2억을 투자했는데 뭐 6억이 올랐다. 네. 이렇게 말한 영상이 아마 프랭이TV에 박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또 1년이 지났잖아요. 저희가 촬영한 지. 네. 6억이 아니라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을 프랭이TV에 갔을 때는 당시에는 제가 등기부등본을 가져가서
이렇게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현장에 직접 와서 그 물건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더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같이 이렇게 현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물건 까기 쉽지 않은데? 저는 제 물건 다 오픈합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서울의 다른 곳들에 재개발도 많이 했고, 프레임님 제가 사실은 이틀 전에도 투자를 하나 더 했거든요. 오늘은 이제 자양동에서 구경을 한번 하고 또 넘어가서 또 거기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 동네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가 않죠. 네, 재개발에서 중요한 요소는 이렇게 동네 안이 좀 조용한 동네여야지만 이렇게 재개발이 수월합니다. 재개발이 안 되는 동네의 특징들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상가가 활성화되고, 상가는 재개발에서 가장 안 좋은 불안전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있어요. 맞아요. 신대방.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여기 1층에 상가 쫙 깔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골목골목에. 네. 호랭이님, 여기는 한번 비춰주시면, 네. 제가 1년 전에 호랭이 TV에 나와서 2억을 투자했는데 6억을 벌었다고 했었던 그 빌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억 9천만 원인데요. 네. 그냥 뭐 1억 9천만 원을 1억대라고 하면은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2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매수를 4억 7천에 투룸 빌라를 매수를 해서 네. 이 빌라를 전세를 2억 7천에 맞췄다가 전세금을 1,000만 원 올리는 바람에 2억 8천에 맞춤으로써 투자 금액이 1억 9천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4년 전에 당시에 요거를 4억 7천에 매수를 했는데 며칠 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15억에 팔 생각 없냐고. 무려 10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아니, 주변 환경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맞습니다. 보면은 이 빌라의 전체가 14억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빌라 중에서도 투룸 한 칸, 이 한 투룸 이 다세대 한 칸이 바로 14억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투자 수익률이죠. 네. 그래서 프레이 TV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아파트 갭 투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서울의 재개발만큼 이렇게 투자 수익률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파트를 투자를 해서 10억을 투자해서 뭐 4년 만에 10억은 벌 수 있어요. 근데 2억을 투자해서 4년 만에 10억을 번다? 이거는 아마 프레임TV의 어떤 다른 전문가들보다 투자 수익률이 높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역시 파워풀합니다. 그럼 이거 파셨어요?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냐면은 왜? 20억 갈 거기 때문에. 왜 20억을 갈 거냐면은 성수에서는 네. 투룸 빌라가 지금 30억 합니다. 용산에서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투룸 빌라가 30억 넘어서 35억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양동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투룸이 15억이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뭐 20억까지는 낭낭하게 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아까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요즘에 정비사업 관련해서 정부 정책도 바뀌고 재개발 정책 된다 안 된다 말들이 많은데 왜 이거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앞으로 이게 아파트가 10년 뒤에 될지 20년 될지 그건 저도 장담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미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팔고 보태서 제가 원하는 아파트를 사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재개발 투자를 할 때 무조건 아파트가 완성이 돼야지 그게 재개발 투자의 성공이라고 착각을 하세요. 그렇죠. 네, 그게 잘못된 겁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재개발이 되는 과정에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중간에 팔아도 된다. 실제로 제가 투자한 물건이고 등기부등본으로 떼봐도 21년도에 제 이름 우은재로 4억 7천에 매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세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15억 이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15억에 산다는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15억으로 산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당연히 이익이 있으니까 나는 거잖아요. 네. 여기 아파트가 완성됐을 때 최소 30억이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바로 뒤에 800세대 아파트가 지금 23억이기 때문에 여기는 3000세대고 한강변이랑 더 가깝기 때문에 15억에 사도 내가 먹을 게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뭐 주변 환경이 달라진 건 없는데 시세가 어떻게?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익률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낡은 주택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빨간 벽돌에. 근데 그런 투자보다도 이렇게 신축급의 물건을 사서 그러면 보유하기도 편하고 말 그대로 뭐 고쳐달라 이런 연락도 안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뭐 전세 맞출 고민 없어요. 그래서 전세 맞추기도 편하고. 그래서 2억을 투자해놨는데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도 또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프레임님께도 제가 이틀 전에 투자한 지역을 이따 가서 혹시 프레임님도 혹시 관심 없으신지 제가 한번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또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재개발의 빌라의 느낌은 빨간 벽돌에 필로티가 뭐야? 빨간 벽돌에 반지하라든지 뭐 이런 게 좀 껴있어서 3층 이런 빨간 벽돌 빌라를 꽤 많은 돈을 주고 투자를 해서 아파트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10년 15년 뭐 이런 느낌의 클래식한 재개발 투자라면
이런 거는 생각을 못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재개발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은 재개발에 대해서 너무 그냥 다 똑같은 얘기, 재개발은 뭐 아파트가 어디가 돼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제가 투자를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리고 10년 뒤에는 또 아파트가 완성될 거를 투자를 해놨고요. 그리고 또 한강변에도 3개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곳들이 굉장히 투자 수익률이 다 높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고 남들이 좋아하는 이런 데서 재개발 압력이 있을 만한 곳들, 그런 곳들을 저는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는 연식이 되게 다양하다. 네, 맞아요. 노후된 단독주택도 있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재개발 구역 안에 와서 내가 여기 노후도가 어떻지? 이런 걸 비교해 볼 필요가 없고요. 노후도가 되기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여기 재개발 노후도 안 돼서 안 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노후도가 갖춰진 동네인 거고, 그 중에서도 내가 관리하기 편한 신축급의 물건을 갖고 있으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전세 맞추기도 편하고, 나중에 심지어 구축 빨간 벽돌보다 내 평가 금액 가치도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축급을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저거 신축급 저 빌라를 사실 때는 네. 어느 단계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축 분양 빌라를 받은 건데요. 이것도 후랭이님께서 지금 놀라시는 포인트가, 아니 신축 빌라를 분양받으면 무조건 너무 비싸다, 이런 인식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신축 분양 빌라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이걸 보시는 분은 또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이 사람 또 신축 분양 빌라 팔아먹으려고 또 이러는구나. 사기꾼이네. 사기꾼이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제 수강생분들이나 누구한테 신축 빌라를 팔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은 신축 빌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축 분양받은 빌라의 가격이 저렴한지가 중요한 겁니다. 가격만 저렴하다고 하면은 신축 분양받은 빌라도 이렇게 큰 수익이 낼 수 있다는 거를, 그런 일반적인 우리나라 지금 유튜브에서도 다 고정관념이 펴져 있잖아요. 신축 빌라는 비싸다, 안 좋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상식을 계속 깨고 있네. 네, 맞습니다. 재개발에서 나와서 하는 말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남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본인부터 투자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제 투자 수익률이거든요. 저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의 재개발 투자한 곳들도 수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잘못된 고정관념, 우리나라 재개발 시장을 좀 바꿔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강변으로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한강변 가는 거예요? 이 자양사동이 한강변과 거리가 되게 가깝기 때문에 한강변이 있고, 막상 한강변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거를 투자했을 때 왜 이거를 투자했는지 그런 인사이트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 평지다. 좋다. 네, 자양사동 평지예요. 제가 평지를 조금 좋아하거든요. 언덕을 좀 혐오해서. 네, 자양사동에 제가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거기 양꼬치 골목 중국인들 많은데 자양사동을 왜 투자하냐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자양동 중에서도 중국인들의 양꼬치 거리가 있고 재개발이 적합한 곳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양동 하면은 그냥 양꼬치라고 잘못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오해가 되어 있어서 저평가된 틈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디가 재개발이 될지, 어디가 가격이 오를지 이런 걸 굉장히 잘 맞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좋으니까 제 가족들도 다 투자를 도와드렸고, 네, 제 심지어 지난달에는 제 막내 이모도 투자 도와드렸고, 막내 이모도 한강변에 투자 도와드렸습니다. 좋아하시던가요? 막내 이모한테 제가 이모 좋은 매물 나왔어요 하니까 5분도 안 돼서 그래 알겠어 이따 갈게 하고 바로 계약했습니다. 네, 지금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이제 자양역 뚝섬 유원지 공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앞에 보면 뷰가 더 좋으니까 한번 또 앞으로 나가보시죠. 저희 걸어가지고 한강공원까지 금방 나왔습니다. 좋네요. 오늘 날씨도 또 선선하고. 평지에서 이렇게 쭉 걸어 나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냥 쭉 맞습니다. 나와지네요. 물론 이제 여기에 실거주를 안 하지만, 네, 뭐 이제 중간에 팔고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한번 걸어보니까 네. 좋네요. 바로 맞은편이 또 강남이다 보니까 네, 강남과의 접근성도 매우 훌륭합니다. 여기 자양역에서 전철 한정거장만 타면 어디 역인지 혹시 아세요? 어디예요? 청담역입니다. 전철 한정거장으로 바로 한강다리만 넘으면 청담역으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투자할 당시에 네. 한강변을 마포에서 광진구까지 자전거 타고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왜요? 빈 뚫려 있는 데가 어딘가 보려고요. 왜냐면은 한강변에는 지금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 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빈 틈이 있어요. 그러면 빈틈 뒤에 혹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냐, 이거를 파악하고 여기서 만약에 아파트가 올라온다고 하면은 이 아파트들의 가치는 굉장히 높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시세 조사를 해서 광진구 여기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이래서 여기를 투자한 겁니다. 신통이 아닌 데들도 있고 신통인 데도 있고 한데 왜 신통을?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제가 여기가 어디가 좋고 나쁘고 요 기준이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어디를 좋아할까라는 기준점에 맞춰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를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강변, 그리고 용산과 가까운 곳, 그리고 강남과 가까운 곳,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대단지와 소규모 단지를 놓고 봤을 때 100이면 100명 다 대단지를 좋아해요. 근데 서울에서는 대단지가 될 수 있는 땅들이 한정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들을 우선순위로 저는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여파가 정비 사업에는 좀 영향이 없을까요? 일단은 부동산이랑 재개발이랑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렸잖아요. 대출 규제가 나오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최상단의 아파트들을 눌러주는 효과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상단 급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일시적으로 조금 억누르는 이런 효과가 나는 거고, 그에 비해서 15억 이하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6억까지는 대출이 되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될 필요가 없고요. 저도 서울에서 여러 가지 재개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대출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면은 대출이 없다는 건 사실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개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대출은 저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대출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죠?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대출을 활용하시죠. 아파트 투자하려면. 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빌라가 주다 보니까 공동주택 가격이 낮아서 대출이 많이 안 나와요. 네. 그렇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 대출보다는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없습니다. 이 정비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이제 성향 자체가 조금 지난 정부와는 다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를 하면은 신축 아파트를 갖기 위해서 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도 물론 맞는 말인데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아파트의 완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중간에 얼마든지 내가 시세 차익을 보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아파트의 완성이 제가 투자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제가 투자한 물건의 가치의 가격이 오르는 게 제가 투자하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를 하면은 너무 오래 걸려. 돈도 많이 들어. 이렇게 생각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현장에서 오늘 제가 투자한 물건을 직접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도 나온 것 같습니다. 서울이 오를 것 같냐 내릴 것 같냐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 말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서울에 앞으로 올라갈,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에 베팅을 한 사람인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 말이 맞다 오르다 하고는 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서울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 형태가 아파트가 인기가 없을까 낮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아파트 인기가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도 빌라에서도 살아봤고 주택에서도 살아봤지만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의 편의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서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답이 없는 건데요. 물론 재건축도 좋은데 재건축의 아파트들은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돈만 많이 있으면은 사실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간단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1억, 2억 이렇게 모아가지고 열심히 그럴 때마다 재개발. 결과적으로는 재개발에서 빌라를 갖고 있던지 재건축에서 아파트를 갖고 있던지 새 아파트를 받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투자 금액 자체가 빌라가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희소 가치가 높다. 그래서 아파트가 안 되더라도 어찌됐건 정책적으로는 계속 바뀌거든요. 저도 서울 투자를 지금 1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될 것처럼 됐다가 또 안 될 것처럼 됐다가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막 재밌어요. 막 재개발의 규제 정책이 나오면 야 재개발 망했다, 평생 안 돼. 그리고 또 재개발에 또 긍정적이 나오면은 또 그때 가서 사고. 그렇게 단기적인 정책을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부동산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 서울 부동산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서울의 땅은 희소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심지어 언젠가는 여기 재개발이 되겠지라는 것 때문에 이런 빌라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빌라가 굉장히 양극화 시장인데요. 어떤 빌라는 소유하신 분들은 나 빌라 내놨는데도 안 팔려. 네.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맞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나 빌라 이거 사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 이런 지역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고 싶은데 물건이 없는 지역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보여드린 빌라처럼 재개발이 될 거 가능성이 높아서 남들도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은 빌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조사해서 빨리빨리 사모아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님 감사합니다 붙였지만 시장님이 영원히 집권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2년, 뭐 4년 또는 뭐 6년 후를 본다면 이게 얼마든지 시장님이 바뀌면 또 이게 또 그 기조에 따라서, 왜냐면 신통기획이 오 시장님의 어떤 브랜드가 딱 명확히 박혀있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요?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니더라도 서울 땅에서 희소 가치 있는 곳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희소 가치가 있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강변이라든가 대단지라던가 이렇게 주요 업무 시설과 가까운 입지 좋은 곳들, 이런 곳들의 땅에 대해서는 되든 안 되든 어찌됐건 계속 이제 낡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해주면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서울이 더 낡아간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두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될 것처럼 됐다가 또 안 될 것처럼 됐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가격이 하락이 되진 않는다. 입지가 단단하고 희소 가치가 있는 것들을 사모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신통이라고 해서 사라, 이건 다른 얘기고, 신통 중에서도 우리나라 서울에서 희소 가치가 있는 땅들을 사모아야 됩니다. 이 신통도 여기저기 많이 하죠. 서울에서도. 맞습니다. 신통 같은 경우도 지금 100곳이 넘게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100개? 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신통이 선정되면은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신통이 선정되더라도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고요. 심지어 신통이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신통이 선정된 곳보다 더 좋은 데들이 있어요. 제가 이틀 전에 투자한 한강변도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포인트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재개발 투자를 하는 이유거든요. 저는 남들보다 많이 벌고 싶어서 이 재개발 투자를 합니다. 예, 그래서 남들보다 많은 곳들을 비교를 하고 어디가 왜 올랐지, 많이 올랐을까, 그러면 걔 많이 오른 거의 특징을 찾아서, 그러면 다음 스텝은 이 공통점에 같이 있는 곳이 어딜까를 파악해서 그곳에 제가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네, 바로 여기가 이제 제가 2층에 저희 어머니, 3층에 저희 장모님 재개발 투자 도와드린 물건입니다. 이것도 새 거예요. 새 거죠. 요거를 제가 4년, 5년 전 당시에 매매 가격이 정확히 4억, 전세가 1억 중반, 이래서 투자 금액이 2억 중반이 들어갔는데요. 네. 이 4억에 산 빌라가 지금은 8, 9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개발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재개발 진행 단계가 또 되게 많이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재개발에 대한 기대 가치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모습인데요.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나중에 15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들어올 곳인데, 마포의 아이언 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다 보니까 아파트가 완성 시 한 30억 이상은 무난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마포 염리 5구역입니다. 여기는 어떤 사연이 있으세요? 여기는 제가 5년 전에 저희 어머니를 2층에 투자를 시켜드렸고, 네. 제 와이프가 제가 워낙 재개발 투자를 잘 아는 거 아니까 자기 어머니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2층을 투자했고, 그 주에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으로 오셔서 어디 투자했나 물어보시길래 여기 마포에 이곳에 했다 해가지고, 투자금이 얼마 들어갔냐 해가지고, 이거는 매매 가격이 4억이다, 전세는 1억 중반 정도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2억 중반인데 어떻게 좀 괜찮으시겠냐 하셨는데, 그 정도 괜찮으시다 하셔서 결과적으로 2층은 저희 어머니, 3층은 저희 장모님이 투자를 하신 실제 빌라입니다. 가족이 나눠 가졌네요. 맞습니다. 당시 5년 전에는 매매 계약을 4억에 샀지만 지금은 이거랑 비슷한 빌라가 8억 5천에도 실거래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는 투자 수익률을 높게 거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2억 5천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5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여기는 또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근처에서 또 1, 2억대로 투자할 곳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올랐기 때문에 또 그런 곳들에서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죠. 한 4억 5천, 5억 정도 올라간 거죠. 투자금 대비 거의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파워풀합니다. 네. 정말 파워풀합니다. 네, 투자 수익률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꼭 무조건 지어진 아파트를 갭 투자만 하려고 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미래의 아파트가 될 것을 이렇게 빌라를 사시는 것도 정말 황금 빌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유튜브에 보면 신축 빌라 하면 사실 신축의 시옷도 못 꺼내게 하거든요. 왜냐면 워낙 그 업자들이 유튜브를 세게 강하게 하다 보니까 신축 빌라 사면 망하고, 입주권 안 나오는 사기적인 물건을 사기도 하고 잘못 사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신축 빌라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신축인데 결과적으로 저희 어머니도 장모님도 신축 빌라를 분양받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쟤도 또 신축 빌라 분양하려고 하는 애 아니야?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축 빌라를 분양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신축 빌라를 분양받아도 정말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신축 분양 빌라를 비싸게 분양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우 대표님은 빌라 분양하는 분 아닙니다. 맞습니다. 티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맞습니다. 5년 전에 이걸 하셨으면 네. 그 중간에도 뭘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어머니나 장모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 때문에 얼떨결에 이제 4주택자가 되셨고요. 4주택자? 네. 장모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주택자신데 그래도 마포에서 똘똘한 거 하나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경의선 숲길에 왔습니다. 평일에 한 낮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은 강아지를 끌고 다닐 때 대표님은 구역을 보러 다니시는군요. 네. 바로 이틀 전에도 하나 또 한강변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로 한번 가서 제가 어떤 지역들을 어떻게 투자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개발은 이렇게 조용한데. 조용한데. 근데 아까 경의선 숲길 옆에는 제가 시끄러우니까 거기는 안 좋다 그랬잖아요. 재개발. 그럼 그거 산 사람들 뗀 거예요?
빨리 깨우쳐야죠. 이제 내가 투자를 잘못했구나. 이래서 이제 재개발이 제일 잘 될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곳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바로 5분 거리인데 여기 조용하잖아요, 그죠? 재개발은 이렇게 조용한 데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초보의 관점에서는 아까 거기 복작복작한데 네. 거기 사야 될 것 같은데. 네, 내가 상가를 산다고 하면 거기 사는 게 맞겠죠. 복잡복잡하고. 근데 재개발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조용히 해서 반대 비율이 없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나중에 동의율이 잘 나오고 재개발이 순탄하게 갑니다. 그 구역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재개발 구역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축이 있고 구축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반지하도 있고요. 그렇죠. 반지하. 그렇죠. 이렇게 1층이 막혀 있는 구조 같은 경우는 반지하도 물론 입주권이 나와요. 예, 그런데 관리하기가 어렵죠. 전세 받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가능한 추천드리지 않고요. 가능한 1층이 뚫려 있는, 보시면은 이렇게 1층이 뚫려 있는 빌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빌라들이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빌라다 보니까 1층이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이런 빌라를 투자처로 더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전세 받기도 더 편하고요. 네. 아니, 더 비싸니까. 비싸니까. 하지만 전세 가격도 더 높으니까. 네. 투자 금액은 네. 같이 해지가 됩니다. 진짜 조용하다. 떠들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렇게 조용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임장을 왔을 때 내가 투자처로서 재개발에는 정말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재개발에서 가장 반대율이 높은 안 되는 동의율을 못 찾는 게 바로 상가의 비중이거든요. 상가, 교회 이런 거. 맞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은 빌라처럼 생겼는데 1층에 이렇게 상가인 모습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근린생활시설, 근생 건물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주택의 용도가 아니라 상가의 용도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재개발 물건을 보실 때 근생이다. 그러면 입주권이 안 나와요, 아파트가. 근데 시세보다 가격은 저렴하거든요. 이런 거 사시면 또 큰일 나죠.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하실 때는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같은 빌라지만 2층, 3층은 나오는데 1층은 입주권이 안 나와요. 입주권이 나오는 근생은 없어요? 입주권이 나오는 근생은 조합에서 정한 최소 분양가보다 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생 자체가 엄청 커요, 크기가. 몇 제곱 이상? 네. 조합에서 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려는 게 작은 돈으로 해서 아파트를 얻는 게 투자 수익률이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근생을 살려면 가격이 비싸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안 맞습니다. 재개발이랑은. 이런 게 다 바뀐다고 아파트로? 네, 이거 싹 이게 밀릴 말이 겁니다. 되냐? 여기가 지금 이제 4, 5년 전에 제가 느끼기에 그 자양동처럼. 아니 이게 지금 멀쩡한데? 네. 하지만 노후도는 이제 충족이 돼가지고 어떻게 충족이 돼요? 지금 이렇게 이게 65%가 나왔거든요. 다 합쳐서. 그러니까 얘도 합치고 얘도 합치니까 얘 거를 얘가 살려주는 거죠, 서로. 65%면 네. 괜찮아요? 애매한 거 아니에요? 충분해요. 왜냐면 신도수가 60%거든요. 이거 하나, 두 개 뭐 신도수 생긴다고 해서 막 사람들은 막 되게 막 그거를 깎이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5%면 간당간당한 느낌이 들어서 아,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서 업자들이 네. 더 들어와서 막 네. 해버리면 신소통합동에서를 걷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럼 업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면 권리산정인에 걸리면은 청산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신축 분양을 했는데 사람들이 청산당하는 물건을 알고 안 사면은 손해가 막심하니까 네, 절대 신축 빌라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 리스크가 네, 리스크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 역 가깝고 이런 투자가 진짜 말 그대로 튀기는 투자 같아. 예. 진짜 파워가 네, 파워가, 수익률이. 제가 이틀 전에 사실 한강변에다가 투자를 하나 더 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아니, 서쪽도사님은 다주택인데 그 세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예,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 쪽에 대해서 좀 힌트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투자한 물건 자체가 이제 법인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주택수를 투자하면은 이제 세금적으로 너무 많다. 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맞는 얘기죠. 법인 같은 경우는 살 때부터 취등록세가 12%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빌라를 산다고 하면은 사는 순간부터 5 곱하기 12 하니까 6천만 원. 취등록세가 나가기 때문에 네. 시작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을 갖고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잘못 알고 있는 딱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법인으로 투자를 하실 때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인데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빌라를 투자한다 그러면은 취등록세가 1.1%밖에 안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빌라를 투자한다. 라고 했을 때 취등록세가 500만 원 이렇게 들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잖아요. 아까 6천만 원보다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좀 다르게 취등록세를 절약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법인으로 투자를 했을 때 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보유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 법인 같은 경우는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1년마다 6월 1일마다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보유한 세금을 내는데요. 그 보유세 같은 경우가 2.7%입니다. 공동주택 가격 대비해서 2.7%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짜리 예를 들어 8천만 원짜리 갖고 있다고 하면은 8천만 원에 2.7% 해보면은 100 얼마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법인으로 투자를 할 때 이거를 공동주택 가격 이상짜리 막 3억, 4억짜리 아파트를 투자하고 이러면은 보유세가 어때요?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1억 이하는 굉장히 보유세도 작고요. 법인으로 내가 주택을 2개까지 갖고 있을 때는 보유세가 2.7%인데 법인으로 내가 3개 주택을 취득하는 순간부터는 5%예요, 보유세가. 네, 맞습니다. 그럼 부담스럽죠. 네. 이 말은 즉슨 2개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투자한 한강변의 빌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이 1억 이하짜리란 말이에요.
둘 다. 그러면 이 빌라들 같은 경우는 작지만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고 청약의 당첨권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보유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두 개라고 해서 두 개의 공동수익가 1억 이하지만 그냥 1억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둘 다. 그럼 2억이잖아요. 네. 그럼 2억 곱하기 2.7 하면 뭐 몇백만 원이에요? 400. 네, 뭐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 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보유세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는 겁니다. 법인으로는 두 개씩만 담고 네. 또 법인 만들어서 두 개 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법인으로 세 개를 담는 순간은 네, 5%의 보유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부담이 되겠죠. 네. 그러면 최대 나는 두 개까지만 하고 작은 거로 해야 되고 대신 위치를 정말 좋은 위치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런데. 이런데 한강변. 저 여기 처음 와봐요. 신수동? 네, 맞습니다. 마포의 신수동입니다. 신수동 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여기 처음 와봤는데 네. 여기 투자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는 일단은 아파트가 되었을 때 네. 1000세대 넘는 대단지가 되는 거고요. 마포의 학원가를 걸어서 5분, 그리고 한강변도 걸어서 5분, 그리고 역도 지하철도 걸어서 5분, 그리고 초등학교도 걸어서 5분입니다. 주변에 10년짜리 구축 아파트가 있는데요. 10년 넘은 500세대 아파트 가격이 25억이 실거래가 찍혔거든요. 레미안.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는 최소 25억은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했을 때 이 가치가, 미래의 가치가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투자금 자체가 1억대다. 사실 이거는 너무 매력 있는 투자처라고 생각을 해서 이틀 전에 바로 그냥 계약금 쏘고 왔습니다. 아니 대표님 여기 지금 신축도 이렇게 많고 동네가 활기차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어느 세월의 아파트가 되겠습니까? 아까도 자양동에서 사례를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를 투자한 이유가 아파트까지 꼭 완성돼서 가져가려는 의도는 없어요. 어차피 중간에 팔아도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합니다. 자양동 초기의 모습을 여기서 보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양동에서 제가 투자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게 왜 올랐는지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러면은 이 특징을 갖춘 곳이 또 서울에 어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마포가 떠올랐고 마포 중에서도 입지를 봤을 때는 이왕이면 오른쪽에 있는 동마포, 공덕역에서 가까운 이런 쪽에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곳이 어딜까를 조사하다가 바로 이곳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표님 사이즈 정도면 소위 말하는 네임드 구역들 흑석도 있고 노량진도 있고 좋은 데들이 많잖아요. 유명한데 부가현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런데 왜 안 하시고 꼭 여기 남양 한강뷰를 고집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부동산을 투자할 때 무조건 희소성이 제 투자의 원칙입니다. 아까 뭐 동작구 상도동 말씀 주셨는데 상도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파트의 가치를 봤을 때는 지금 시세 기준으로 해서 20억이 왔다 갔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 3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이 10억 차이는 급지가 다르다고 판단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강변에 대해서 많이들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부동산보다는 남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한강변이고 그게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해서 내 투자 금액 대비 가장 입지가 좋다는 말은 아파트가 되었을 때 가격이 높은 곳 그런 곳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저는 15년 동안 서울 재개발 투자만 해왔는데 제가 잘하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곳 아직 여기 동의서를 걷기 시작한 지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후레이님도 여기가 처음 들어봤어요 이렇게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후레이님도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데도 처음 들어본 곳인데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라고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수백 곳을 비교하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1억대의 투자금으로 투자를 했을 때 한강변에 이렇게 좋은 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마포하면 부가현인데 부가현을 다 보고 있는데 대표님은 여기를 보시는군요. 부가현 같은 경우는 마포에서 입지를 봤을 때 위쪽으로 올라가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 새 아파트의 가격이 높을 곳은 부가역보다는 물론 속도 차이가 많이 나죠. 속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여기를 아파트를 완성하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가격만 오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부가역보다 입지가 더 좋지만 가격은 낮은 이런 곳에 더 투자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푸자. 네, 마포 프리스타일. 그런 것도 투자. 마포 프리스타일을 투자할 수도 있지만 투자 금액이 너무 비싸죠. 투자 금액이 너무 비싼데 아까는 제가 여기는 투자 금액이 결과적으로 제 들어가는 돈이 1억 초반이 들어가요. 이런 투자금으로 도대체 서울의 마포의 한강변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원룸을 사도 돼요? 원룸을 사더라도 나중에 입주권을 주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원룸을 샀을 때의 안 좋은 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질 때 원하는 평형수를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근데 원룸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조합에서 평형 등수가 제일 꼴찌란 말이에요. 그쵸. 왜냐면은 다들 투룸, 쓰리룸인데 나만 원룸이니까 내 가치는 굉장히 낮아요. 아까 심지어는 공동주택 가격이 1억 이하다 보니까 얼마나 내 가치가 낮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예를 들어 700명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을 주민들이 700명이라 했을 때 내가 650등이에요. 그럼 저는 원하는 평수를 못 받잖아요. 원하는 평수를 못 받는데 그래도 25평만 받더라도 그게 가격이 20억이 넘는데 안 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투자의 관점에서만 딱 분석을 맞습니다. 여기를 제가 아파트를 갖고 미래에서 여기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투자해서 가격 오르면은 그 돈 보태서 좋은 아파트 살려고 합니다. 보통 8사를 받을 수 있냐 없냐 막 이런 것도 따지 않습니까? 투자하기 전에. 맞습니다. 5구가 나올 게 거의 분명하지만 네. 뭐 전타입 8사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투자의 관점에서 네. 지금 자양동의 초기 모습을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 나는 이런 논리로 위쪽보다는 이렇게 네. 한강과 경의순 숲길 네. 사이에 네. 투자를 했다. 맞습니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남들보다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법니다. 내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 걸까를 파악한 다음에 그 좋아하는 공통점을 내가 먼저 사놓는 겁니다. 왜냐면 수레님도 여기 오셔서 아시겠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사실 알려지기만 하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지 베이스에 네, 한강 가깝고. 저희 다주택자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시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법인 명의를 활용해서 이렇게 한강변에 작게 투자하면서 취등록세, 보유세를 아껴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자꾸 재개발 투자를 생각하면은 주택을 투자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빌라, 뭐 단독주택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은 상가. 아까 제가 근생 같은 경우는 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근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또 이동을 해서 제가 지금은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가 아닌 지금은 그냥 상가지만 나중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물건, 투자한 물건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제가 투자한 물건도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 달 전에 저희 막내 이모 재개발 투자 도와드린 곳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마포의 한강변에 붙어 있고요. 몇 구역입니까? 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는 마포 용광동. 용광동. 네, 한강변 쪽에 붙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신수동하고 비슷한 입지인 것 같아요. 신수동과 이제 도로 하나 차이로 나눠져 있고요. 아무래도 용광동이 신수동보다는 더 오른쪽에 공덕에 가깝다 보니까 신수동보다는 용광동이 더 상위 입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노후도가 안 맞춰졌다면서요? 네, 맞아요. 노후도가 아직 안 맞춰졌고 재개발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60%의 노후도로 돼야 되는데 여기는 노후도가 아직 50% 초반이거든요. 근데 들어가도 됩니까?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계속 앞으로 개발 압력을 받을 자리고 만약에 5년 뒤에 노후도가 찼을 때 그때 투자하면은 투자 금액이 지금 투자금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노후도는 무르익지 않았지만 재개발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제가 이모한테 들어가세요 라고 추천을 드려서 이모가 그냥 바로 계약금 쐈습니다. 이모 물리면 어떡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모는 저는 제가 서울 재개발을 15년 동안 열심히 투자를 하는 거 알고 있고 네. 제가 투자한 곳들마다 수익률이 굉장하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모가 이거 계약하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통화해가지고 이모 뭐 하세요? 해서 이모 뭐 일하시고 계시다 하셔갖고 이모 여기 괜찮은 거 나왔는데 그냥 바로 이거 계약하시죠 라고 해서 이모가 알겠어 끝났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제가 어디 투자해라 하면은 더 뭐 그렇게 이유를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재개발을 추천드리면은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하래야 막 이러잖아요. 저는 이미 지금 많이 갖고 있고 저희 어머니 부모님도 많이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막내 이모 저희 가족들 다 지금 서울 재개발 투자해서 수익률이 매우 이제 이것도 나중에 높을 겁니다. 지금 여기도 조용하죠. 네. 재개발이 되려면 이렇게 조용한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막 시끌벅적하고 사람 많고 이런 데는 재개발 안 돼요. 그런 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조용한 동네. 제가 막내 이모 투자한 물건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한 달 전에 계약했고 이제 아직 등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물건에 대한 촬영은 아직은 좀 섣부른 단계인 것 같아서 구두로만. 네, 그 동네에서 분위기로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이슈 있는 빌라는 어떠세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접근해야 됩니다. 뭘 분석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미 모아타운에 선정된 곳들이 서울에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나 안 올랐나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투자를 할 때 얘도 오를까 안 오를까가 나오는데 지금 서울에서 모아타운에서 선정된 곳들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이 어떤 데는 오르고 어떤 데는 안 올랐어요. 그래서 모아타운에 선정된 곳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모아타운에 선정된 곳 중에서 어디가 올랐냐고 하면은 입지가 좋은 곳, 뭐 한강변, 용산, 강남 이런 데는 모아타운에 선정된 곳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입지가 덜 좋은 곳, 서울의 외곽, 모아타운 선정지 이런 데는 투자금액 5천 이하로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곳이 기회냐? 절대 기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아타운보다는 대단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모아타운보다는 저는 신소통합 중에 더 투자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이 있나가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강변을 보는 순간 여기에 대한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그럼 저 이 편한 세상은 한강뷰가 보여요? 보이는 동이 있고 안 보이는 동이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다 요 앞에 동은 보이겠죠? 남들이 좋아하는 희소성이 서울에서는 저는 한강변 그리고 대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남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곳들을 내가 먼저 선점을 해야지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용광동 같은 경우는 마포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용산과 가장 붙어있는 이런 입지다 보니까 좋은 곳이고요. 이곳에 만약에 나중에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 한강구에 청약이 당첨되려면 사람들이 굉장히 경쟁률이 세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 경쟁률 같은 경우는 한강변이라 하더라도 뒷동입니다. 일반 분양에 당첨된 사람들은 뒷동인데 내가 여기에서 땅을 한 평이라도 갖고 있으면은 조합원으로 인정이 받기 때문에 한강변에 붙어있는 앞동을 배정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강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앞동과 뒷동이 똑같은 게 아니라 수억 차이가 나요. 최소 5억 이상 차이 납니다. 한강변이 보이고 안 보이고 따라서. 그럼 나는 이미 청약의 당첨권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을 때 무조건 투자 수익률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한강변에서 재개발이 될 곳이 어딘가를 다 파악을 하고
그곳에 계속 투자하고 있고 저희 가족들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속도가 지연되거나 뭐 좌초될 만한 어떤 리스크 같은 건 없을까요? 이런 지연돼도 괜찮습니다. 늦게 돼도 괜찮고요. 제가 투자한 물건의 가격만 오르면 됩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가격이 저는 여기서 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이미 한강변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잘 추진되고 있는 용산 같은 경우는 푸른빌라의 가격이 35억이 넘어가고 있고요. 성수동이 3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곳들의 지금 푸른빌라 가격은 지금 5, 6억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지기는 어렵다. 도대체 어디까지 따라 올라갈 거냐. 저는 이 포인트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한강변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 흔히들 착각하는 게 바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지방을 간다던가 아니면 서울의 외곽을 가서 구축의 아파트를 갭투자를 하겠죠. 투자 금액이 없다 보니까. 그럼 저는 이런 투자 방법이 나쁘다는 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다. 내가 1억대로 이렇게 한강변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값어치는 서울의 외곽 아파트를 갭투자한 것보다 저는 수익률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많은 수익률을 내봤기 때문에 네. 더 자신 있게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친동생이 만약에 있는데 사회 초년생이에요. 투자를 한다. 그럼 무조건 데리고 저는 서울 한강변으로 옵니다. 멱살 잡고 맞습니다. 요거 하나 사라. 네, 이 좋은 걸 왜 안 하냐? 그러면 뭐 지금 아직 다 저희가 촬영은 안 했지만은 서울 기준으로 보면 한강변 어디를 사야 됩니까? 한강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데는 아무래도 용산에 있는 한남동에 있는 한강변과 성수동에 있는 한강변인데 이거는 투자 금액이 너무 비쌉니다. 투룸빌라가 다 25억이 최소 넘어가기 때문에. 푸른빌라가? 맞아요. 방 2개짜리 빌라가 20억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강뷰를 남향으로 볼 수 있는 마포구와 광진구를 좀 주목하라고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구역이나 사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마포나 광진구 구역 중에서도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구가 있고 재개발이 절대 안 되는 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별할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데 가서 덜컥 사놓고 그냥 마냥 기다리면 되겠지 이러면 큰일 나겠네요. 한강변에 있다고 해서 빌라를 덜컥 사면 절대 안 되고요. 내 빌라에 동네 사람들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이제 신통의 조건을 갖췄는가? 맞습니다. 제2의 강남?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2의 강남은 당연히 저는 용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공원에 대한 포텐셜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 국제업무단지 지구 일자리 같이 너무 포텐셜이 크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하면 저는 한강변 라인이라고 봅니다. 기승전 한강뷰. 한강변이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을 거둘 때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가장 높아요. 한강뷰 하면 압구정 재건축, 한남 재개발, 용산 재개발 이런 굉장히 뭐 10억, 20억 들어가는 투자 금액 정도를 생각하는 굉장히 큰 물건들을 생각을 했는데 여기 비어있어. 진짜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스카이라인이 비어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옆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편의 세상인가? 레미안 있고 레미안 있고 여기 비어있죠. 여기 스카이라인 여기 저쪽에 또 다 차 있고 그죠? 네. 여기 비어있어. 여기 왼쪽에 또 차 있고요. 그죠? 저 뒤 옆에 보시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네. 가서 차지하시면 됩니다. 이미 뷰에 대한 값어치가 5억이 넘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5억 먹고 들어가는 건데. 네. 뷰에 대한 값어치가. 저희가 영등포 시장에 와 있습니다. 영등포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4, 5년 전에 상가 2개를 투자했고요. 많은 다주택자분들이 제가 서울 여러 개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주택수를 여러 개 못 늘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지금은 상가지만 나중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도 있다고 해서 제가 투자한 물건을 직접 소개시켜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상가도 입주권이 나오나요?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에서는 보통 10에서 20%인 상가 비중이 있다 보니까 이 상가들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여기 영등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80% 이상이 상가다 보니까 이 75%의 동의율이 높아야지만 재개발이 추진되는데 이미 80%가 상가다 보니까 상가의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가가 아파트를 받으려면 조합에서 정한 최소 분양가보다 내가 가진 상가의 평가 금액이 커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상가의 평가 금액을 보유한다고 하면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채를 사신 이유가 있어요? 2개 받는 거예요? 저도 여기 상가를 2개 갖고 있는데요. 네. 2개를 산 이유가 하나를 샀을 때는 평가 금액이 작다 보니까 최소 분양가보다 작게 나와서 아파트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서 2개를 사서 평가 금액을 합쳐서 최소 분양가보다 좀 더 높게 해서 내가 아파트를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네. 바로 옆에 보시면 아크로타워 스퀘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네. 얘가 원래 미분양 아파트였어요. 근데 지금은 33평 기준으로 19억 실거래가가 찍혔거든요. 이 영등포 시장 같은 경우는 아크로타워 스퀘어보다 입지가 한 블럭이 더 좋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했을 때 33평 기준으로 20억이 넘어가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높고 20억이 넘는 자리인 거고요. 지금 제가 상가를 2개 갖고 있지만 상가의 월세를 각각 10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라기보다는 굉장히 월세 수익률이 작은 거죠. 저만
1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제 주변 상가의 주인들을 보더라도 다 10만 원, 20만 원 받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10만 원 월세 받느니 차라리 옆에 20억 아파트를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재개발을 추진하는 게 맞다.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4, 5년 전에 여기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는 영등포라면 어디를 보는 게 좋아요? 영등포에서 저 같은 경우도 재개발에 투자할 때 일단 가장 비싼 아파트를 찾습니다. 그리고 네, 아크로타워스퀘어. 그럼 그 주변에 재개발이 활성화될 곳이 있나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영등포 시장 같은 경우는 영등포 뉴타운이라도 불리는데 영등포 뉴타운의 입지를 보시면 오히려 아크로타워스퀘어보다 영등포역이 더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파트가 됐을 때 시세 가격이 아크로타워스퀘어보다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세요. 영등포 뉴타운 중에서도 지금 1-13 구역 같은 경우는 땅 터를 파고 이제 일반 분양을 얼마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남은 곳은 대장 구역이 될 영등포 1-11구역과 1-12구역 이렇게 이 두 곳에 좀 집중을 하고 좀 공부를 하고 지금 투자처로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는 제가 상가 두 개를 갖고 있을 때 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 장점이 굉장히 커서요. 여러분들도 내가 주택수가 있다 보니까 투자 여윳돈은 있어 이러신 분들에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뚜아 헤어샵인데 문 닫았어요? 네. 네. 근데 월세는 이제 10만 원씩 내고 계신 거고. 네, 시장에 있는 뒤에 있는 미용실 같은 경우는 제가 4년 전에 투자한 상가 중에 하나인데요. 미용실이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 월세를 받을 용도보다는 어차피 내가 이 영등포 시장에 내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로 변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지 참 놀랐습니다. 네, 제가 4, 5년 전만 하더라도 투자 금액이 4억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네. 지금은 이미 그 더블 정도 가격 7, 8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더블? 네, 아파트가 지금 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제 상가의 가격은 올랐기 때문에 남들은 뭐 10년, 20년 걸려도 재개발 안 돼 이렇게 비웃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저는 아파트가 늦게 되더라도 내 물건에 대한 값어치가 오르면 그게 투자에 대한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매우 만족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속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내가 지금 투자를 해서 그 상승분 내가 그때 살 걸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들보다 더 많이 벌려면 저는 서울 재개발을 꼭 공부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서울 재개발 투자를 여러 개 갖고 있지만 서울의 아파트를 갭 투자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은 잘만 투자하면 저는 제가 실제로 수익을 내봐서 해봤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이렇게 조언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주택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주택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여유분으로 주택 투자를 할 때 내 주택수에 나중에 팔 때 뭐 양도세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택을 하나 더 늘리기에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걸 등록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상가적인 매물 나중에 아파트가 되는 이런 투자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내가 아닌 제 3의 명의 법인을 설립해서 내가 한강변에 작게 제가 투자한 것처럼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투자의 실행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투자를 해보셨기 때문에 설명드렸던 수익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주택수를 더 늘리기보다는 지금은 상가지만 나중에 아파트가 될 거 또는 법인으로 투자를 작게 해서 내가 취등록세, 보유세 내 개인 명의에 부담 가지 않게 이렇게 내 명의를 나눠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기존 주택이 있으면 법인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기존 주택이 있는데 이 기존 주택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답이 또 달라지거든요. 기본 주택이 있는데 나는 이거를 매도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또 그거를 매도해서 내가 돈을 보태서 또 새로운 더 상급지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기존 주택이 있지만 여기서 그냥 계속 살 거야. 근데 여윳돈 있어서 이걸 어디다 투자하고 싶어 야구를 했을 때 주택이 하나 더 추가되는 순간 내가 보유세에서 합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재산세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라던가 아니면은 주택이 아니지만 나중에 아파트가 될 이런 상가들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도 아마 서울 5년 10년 뒤에는 우상향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가 될 땅들이 아주 희소적입니다. 그런 땅들을 내가 먼저 선점하고 있어야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에 공부하고 싶은데 막상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께 제가 이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예. 제가 서울에서 이제 초기 재개발 선정된 곳들이 이제 여러 곳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도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걸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에다가 서쪽도사 검색을 해서 아래 댓글 링크에도 있거든요. 그 채널에다가 1:1 주시면은 제가 그 만든 초기 재개발 선정 지도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대1로 채팅 신청만 하면 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프랭이 유튜브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하셔가지고 서쪽도사님께 채팅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